스스로 자기 입술이나 막 손가락을 물어뜯고 자해하는 그런 통제불능의 충동이 우리 몸의 아주 작은 폐기물 재활용 센터에 난 미세한 오타 하나 때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생화학적 결함 하나가 인간의 행동이랑 심리마저 완전히 지배해버릴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는 단순히 그 알파벳하고 화살표가 막 얽혀있는 복잡한 화학식이 아닙니다. 생명이라는 가장 경이롭고 약간 아슬아슬한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담은 궁극의 설계도에 대한 심층 탐구 시간입니다. 네, 오늘 저희 테이블 위에 놓인 이 생화학과 유전학 심화 자료들을 보면요. 수많은 대사 경로, 그리고 효소들, 또 그 시스템이 고장났을 때 벌어지는 치명적인 질환들이 진짜 빼곡하게 적혀 있잖아요. 네네, 엄청 많죠. 우리의 목표는 청취자 여러분께 이 이름들을 단순히 나열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생명체가 어떻게 에너지를 쥐어짜내고 스스로를 건축하고 또 치명적인 독성 노폐물을 처리하는지 그 정교한 기전들을 하나하나 재미있게 해체해 보는 게 오늘 심층 참고의 미션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오디오를 들으며 걷고 계시거나 아니면 제 말을 이해하려고 뇌신경망을 작동시키는 바로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이 모든 톱니바퀴가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순간도 쉬지 않죠. 가장 먼저 들여다볼 곳은 바로 에너지의 최전선 당질 대사입니다. 그 자료에 등장하는 당분해, 즉 글라이콜라이시스 과정은 포도당을 피루부산으로 막 쪼개면서 즉각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잖아요. 여기서 그 PFK1이라는 효소가 전체 속도를 조절하는 스로틀 밸브 역할을 하는 거고요.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밸브를 통과해서 만들어진 피루부산은 미토콘드리아라는 거대한 에너지 발전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TCA 회로랑 전자 전달계, 그러니까 ETC를 거치게 되거든요. 그 발전소요? 네, 여기서 핵심은 산소의 존재입니다. 산소가 최종적으로 전자를 딱 받아줘야만이 이 발전소의 터빈이 빙글빙글 돌면서 대량의 ATP 에너지를 막 쏟아낼 수 있으니까요. 아, 산소가 필수적이군요. 그런데 그 자료의 1번 문제 케이스를 보면 약간 흥미로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25세 남성이 격렬한 운동을 한 다음에 심한 근육통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왔는데 혈중 젖산, 락테이트 수치가 엄청나게 치솟아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현기성 대사 상태잖아요. 네, 산소가 부족한 상태죠. 저는 이 상황을 현금 자동 입출금기, 즉 ATM이랑 은행 본점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당분의 과정은 소액의 현금을 당장 뽑아 쓸 수 있는 ATM이고 미토콘드리아의 전자전달계는 대규모 자금을 처리하는 은행 본점인 거죠. 오, 아주 훌륭한 비유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숨이 차서 산소가 부족해지면 은행 본점의 셔터가 딱 내려가는 셈인데 아니 본점이 닫혔다고 왜 젖산이라는 빚이 막 쌓이는 걸까요? 은행 본점이 닫힌 상황에서도 우리가 생존하려면 당장 근육을 움직일 소액의 에너지라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ATM기를 미친 듯이 돌려야만 하는 겁니다. 아, 소액이라도 계속 뽑아야 하니까요? 맞아요. 문제는 이 당분해라는 ATM기를 작동시키려면 NAD+라는 일종의 영수증 용지가 계속 필요하다는 점이죠. 원래는 은행 본점, 즉 전자전달계가 이 용지를 받아서 싹 처리하고 다시 빈 용지로 만들어서 돌려보내주거든요. 네네, 정상적인 상황이라니요. 그런데 산소가 없어서 본점이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처리를 기다리는 용지, 즉 NADH만 산더미처럼 쌓이고 새로운 NAD+는 완전히 고갈되어 버립니다. 아, 세상에. NAD+가 없으면 포도당을 쪼개는 첫 단계부터 완전히 멈춰버리겠네요. 그렇죠. 셧다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선택한 극약 처방이 바로 피로부산을 젖산으로 환원시켜버리는 거네요. 그러니까 피로부산의 전자를 강제로 막 떠넘겨서라도 NAD+로 재활용해야만 다시 당분의 ETM을 가동할 수 있으니까요. 완벽하게 이해하셨네요. 그러니까 젖산이 쌓여서 근육이 아픈 게 아니라 산소가 고갈된 최악의 상황에서 당분해라도 어떻게든 돌리기 위해 몸이 필사적으로 짜낸 생존의 대가인 셈이죠. 와, 젖산이 단순한 노폐물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발버둥이었군요. 네, 거기에 더해서 우리 몸은 에너지가 끊기는 상황을 막기 위한 우회로를 겹겹이 가지고 있습니다. 간과 신장에만 존재하는 G6PAS라는 효소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뇌가 굶어 죽는 걸 막기 위해서 단백질이나 젖산 같은 재료들을 거꾸로 막 조립해서 포도당을 새로 만들어냅니다. 포도당 신합성을 주도하는 거죠. 거꾸로 포도당을 만들어내다니 대단하네요.
그리고 또 5탄당 인산 경로, 즉 PPP라는 샛길도 존재합니다. 이 경로는 에너지가 아니라 무기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오, 무기요. 무기라면 약간 세포를 보호하는 방패 같은 건가요? 자료를 보면 이 PPP 과정의 첫 초소인 G6PD가 결핍되었을 때 적혈구가 터져버리는 용혈성 빈혈이 발생한다고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방패 역할을 하는 거죠. 적혈구는 산소를 계속 운반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활성산소라는 아주 파괴적인 물질에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산소 자체가 좀 위험할 때가 있으니까요. 네, G6PD 효소는 이 활성산소를 무력화시키는 항산화 시스템의 핵심 연료, 즉 NADPH를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이 효소가 결핍되면 방패를 잃은 적혈구의 막이 산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산산조각나버리는 메커니즘인 거죠. 맹렬하게 에너지를 태우고 또 방어하는 과정을 봤네요. 그럼 이제 반대 상황을 좀 볼까요? 운동을 마치고 푹 쉬면서 잉여 에너지가 생기면 우리 몸은 이걸 절대 낭비하지 않잖아요. 절대 안 하죠. 다 저장해야죠. 그 당분해하고 남은 아세틸코에인은 고스란히 지질대사, 그러니까 지방이라는 거대한 에너지 금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지방은 에너지를 가장 압축적으로 장기 보관할 수 있는 형태이자 세포의 막을 형성하는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필요할 때는 미토콘드리아에서 베타산화 과정을 통해서 지방산을 다시 막 잘게 쪼개어 대량의 아세틸코에이와 에너지를 방출하거든요. 이 지질대사에서 가장 눈여겨본 물질이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아, 맞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저희가 분석하는 자료의 10번 문제를 보면 고콜레스테롤 혈증 환자에게 처방되는 스타틴 계열 약물이 나오잖아요. 이 약물은 HMG-CoA 리덕테이스라는 콜레스테롤 합성 조절 효소를 억제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네, 스타틴이 아주 대표적인 약물이죠. 근데 흔히들 콜레스테롤을 혈관을 막는 절대 악처럼 묘사하잖아요. 왜 우리 몸은 아세틸코에이라는 그 귀중한 자원을 대량으로 막 소비해가면서 스스로 이런 악당을 만들어내는 복잡한 공장을 떡하니 돌리고 있는 걸까요? 콜레스테롤은 결코 악당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생명 유지의 VIP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수십조 개의 세포를 감싸는 세포막이 형태를 딱 유지하도록 돕는 뼈대 역할도 하고요. 비타민 D, 또 테스토스테론이나 에스트로겐 같은 성호르몬,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코르티솔의 핵심 원료가 됩니다. 아, 원료군요. 네, 간에서 자체적으로 막 생산해야만 할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물질이죠. 문제가 되는 건 오직 혈관 내 물류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아, 그 지단백질이라는 택배 기사들 이야기군요. 조직으로 콜레스테롤을 배달하는 LDL, 그리고 다 쓰고 남은 잉여 콜레스테롤을 다시 간으로 수거해오는 HDL. 배달량은 막 넘치는데 수거가 안 되면 혈관벽에 찌꺼기가 쌓여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럼 스타틴 약물은 단순히 생산량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분자 수준에서 보면 이 스타틴의 작용 원리가 매우 교묘합니다. 이 약물의 분자 구조가 HMG-CoA라는 원래 물질이랑 아주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아, 닮았군요. 네, 그래서 HMG-CoA 리덕터스 효소의 작업대에 원래 물질 대신 스타틴이 쓱 끼어 들어가서 결합해버리는 겁니다. 효소의 입을 가짜 먹이로 딱 틀어막아서 진짜 콜레스테롤 합성 반응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경쟁적 저해 메커니즘입니다. 와, 형태를 모방해서 효소를 감쪽같이 속이는 거네요. 대사 경로의 붕괴가 불러오는 참사는 이 지질대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 자료 5번 문제에 나오는 조절되지 않는 제1형 당뇨병 환자 케이스 있잖아요. 아, 네. 아주 심각한 응급 상황이죠. 혈액에 포도당이 막 넘쳐나는데도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게다가 혈액은 강한 산성 상태였고요. 인슐린이 없으니까 세포 입장에서는 뷔페에 차려진 음식을 눈앞에 두고도 입이 꿰매져서 굶어 죽어가는 셈이잖아요. 맞습니다. 비유가 참 찰떡이네요. 세포가 극심한 기아 상태를 인지하면 다급하게 창고에 쌓인 지방을 미친 듯이 막 태우기 시작하거든요. 베타산화가 폭주하면서 아세틸 CoA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간은 이 처리 곤란한 아세틸 CoA들을 뭉쳐서 케톤체라는 비상식량으로 변환해 뇌로 쏴보내는 거죠. 케톤체가 과도하게 막 쌓이면 pH 밸런스가 무너지고 결국 단백질들의 구조가 변형되면서 뇌 기능이 정지해버리는 당뇨병성 케톤산증으로 이어집니다. 생존을 위한 비상 시스템이 오히려 몸을 파괴하는 딜레마네요. 그렇죠.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자, 에너지 생산과 창고의 구조를 파악했으니까 이제 생명체의 진짜 건물을 지어 올리는 과정, 아미노산과 핵산의 대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과 유전 정보를 담는 핵산은 생명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분해하거나 교체할 때는 탄수화물이나 지방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바로 질소의 존재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오래된 건물의 철거 작업, 그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성면 제거 작업에 비유해보고 싶습니다. 단백질을 에너지로 쓰려면 뼈대인 탄소 골격은 재활용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맹독성 발암물질 같은 암모니아가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이 아모니아가 혈류를 타고 뇌로 들어가면 치명적인 부종과 혼수를 유발하고요. 네, 아주 치명적이죠. 그 독성 성면을 안전하게 밀봉하는 처리장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간에 있는 요소 회로, 유레아 사이클입니다. 간은 막 에너지를 써가면서 맹독성 암모니아를 비교적 무해한 요소로 꽉 묶어서 소변으로 배출할 수 있게 만듭니다. 간이 진짜 고생이 많네요. 네, 만약 이 회로를 담당하는 효소 중에 단 하나라도 유전적으로 결핍되면 태어나자마자 암모니아가 축적되어서 신경계가 파괴되어 버리거든요. 다른 아미노산 대사질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닐알라닌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으면 페닐케톤유증이 발생하고요. PKU 말씀이시죠? 네, 분지쇄 아미노산을 처리 못하면 소변에서 단풍나무 시럽 냄새가 나는 단풍당뇨증, MSUD가 발생하죠. 세상에. 단 하나의 효소 결핍이 돌이킬 수 없는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처리하지 못한 폐기물의 역습은 핵산 대사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나잖아요. 7번 문제의 그 45세 남성 환자분, 엄지발가락을 칼로 베는 듯한 극심한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통풍 환자 이야기요. 통풍 정말 아프죠. DNA와 RNA를 구성하는 퓨린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최종 산물이 바로 요산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산은 혈액에 잘 녹지 않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출 능력이 떨어지거나 체내에 너무 많이 생성되어서 용해도를 넘어서 버리면 체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발가락 같은 관절 끝부분에서 요산이 날카로운 바늘 모양의 결정으로 응결됩니다. 바늘 모양이요. 오, 듣기만 해도 아프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면역세포들이 이 뾰족한 결정을 외부 침입자로 오인해서 맹렬하게 막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타는 듯한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는 게 바로 통풍의 메커니즘이죠. 요산 결정이 관절에 물리적으로 박힌다니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하지만 통풍은 8번 문제에 등장하는 질환에 비하면 차라리 얌전한 편이잖아요. 반복적으로 자신의 입술과 손가락을 막 물어뜯는 자해 행동을 보이는 어린아이의 유전자 검사 결과 HGPLT 효소 결핍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네, 레쉬니안 증후군이죠. 맞아요. 방송 시작할 때 제가 언급했던 바로 그 질환입니다. 여기서 저는 깊은 의문이 들거든요. 분자 단위의 쓰레기 재활용 센터 하나가 딱 멈췄다고 해서 어떻게 인간의 이성과 자유의지를 통제하는 신경학적 행동까지 파괴되는 건가요? 진짜 생화학과 심리학의 경계가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충분히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퓨린을 새로 만드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들거든요. 그래서 버려지는 퓨린의 90% 이상을 다시 거두어서 핵산으로 조립하는 일종의 재활용 경로로 운영합니다. 에너지를 아끼려고요? 네, HGPRT가 바로 이 재활용 공정을 전담하는 핵심 효소예요. 그런데 이 효소가 작동하지 않으면 재활용되어야 할 퓨린이 전부 요산으로 직행해버립니다. 극단적인 통풍 증상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이고 뇌 발달 과정에서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네트워크에 심각한 오류를 일으키게 되죠. 도파민 네트워크가 망가진다고요? 네, 정확한 연결고리는 아직 과학자들이 막 연구 중이긴 합니다만 생화학적 대사산물의 불균형이 뇌의 보상 및 통제 회로를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서 강박적인 자해를 유도한다는 사실은 생명의 시스템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얽혀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소름 돋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분의 스로틀 밸브인 PFK1, 콜레스테롤 합성의 경쟁적 저해, 타겟인 HMG-CoA 리덕테이스, 그리고 퓨린을 재활용하는 HGPRT까지. 이 완벽하고도 치명적인 효소들은 도대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조립하는 걸까요? 결국 이 모든 대사의 근원이자 설계도인 DNA,
이 유전학의 세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네요. 네, 드디어 생물학의 중심 원리, 센트럴 도그마의 영역으로 넘어왔습니다. DNA의 염기서열 아모는 RNA로 쓱 전사되고 이는 다시 아미노산사슬로 번역되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3차원 구조의 효소 단백질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오류를 찾는 분자 생물학 기술이 9번 문제에 딱 등장하잖아요. 과학자들은 특정 유전자를 찾을 때는 서던 블러드, 고장난 단백질 자체를 찾을 때는 웨스턴 블러드를 쓴다고 되어 있죠. 저는 이거 단순히 이름만 외울 게 아니라 원리를 생각해보면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단백질 더미 속에서 미세하게 망가진 HGPRT 효소 하나만 딱 찾아내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특정 단백질에만 들러붙는 항체를 마치 사냥개처럼 확 풀어놓는 방식을 쓰잖아요. 반면에 서던 블러드는 DNA의 상보적 결합을 이용해서 원하는 서열에만 찰싹 달라붙는 탐침, 즉 프로브를 낚싯지처럼 던지는 거고요. 맞습니다. 비유가 아주 정확해요. 그 탐침과 항체를 통해 찾아내는 것이 바로 돌연변이입니다. 단 하나의 알파벳이 바뀌어서 다른 아미노산을 불러오는 미세스 돌연변이, 그리고 갑자기 마침표를 딱 찍어서 단백질 생성을 중간에 끊어버리는 넌센스 돌연변이가 있고요. 넌센스는 진짜 허무하게 끊기네요. 네, 그리고 알파벳 하나가 빠지거나 끼어들어서 암호 해독의 틀 자체를 통째로 막 밀어버리는 치명적인 프레임 시프트 돌연변이가 있죠. 레시니안 증후군 역시 이런 미세한 오타 하나가 HGPRT의 3차원 구조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발생하는 겁니다. 미세한 오타뿐만이 아니잖아요. 설계도가 담긴 백과사전, 그러니까 염색체 자체의 권수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1번 염색체가 3개 복사되면 다운 증후군, 18번 염색체가 3개면 에드워즈 증후군이 되잖아요. 네, 염색체 수 이상 질환이죠.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 결국 우리 몸은 태어날 때 이미 확정된 DNA라는 운명의 청사진에 철저하게 갇혀있는 기계장치 같다는 그런 약간 절망감마저 듭니다. 오타가 난 채로 인쇄되면 수정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아,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저희 심층 자료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후성 유전학이 등장합니다. 에피제네틱스라고 하죠. 후성 유전학은 DNA가 결코 고정된 텍스트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핵심 기전 중 하나인 DNA 메틸화를 한번 볼까요? 메틸화요. 네, 유전자 서열 자체는 전혀 건드리지 않은 채로 DNA 가닥 특정 부위에 메틸기라는 화학적 꼬리표를 덕지덕지 붙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꼬리표들이 물리적인 장애물이 되어서 유전자를 읽어내는 효소들이 아예 접근하지 못하게 꽉 막아버리거든요. 아하, 설계도의 내용을 지우지는 않고 그 특정 페이지 위에 테이프를 딱 붙여서 이 부분은 읽지 마라고 스위치를 꺼버리는 볼륨 조절기 역할을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이 유전자 스위치 현상 중에는 각인, 즉 임프린팅이라는 기막힌 시스템도 있습니다. 우리는 엄마와 아빠로부터 각각 유전자를 하나씩 물려받잖아요. 그런데 특정 유전자들은 수종난 단계에서부터 이미 한쪽 부모의 유전자에만 강력한 메틸화 꼬리표가 붙어서 스위치가 꺼진 채로 전달됩니다. 유전자가 스위치가 꺼진 걸 기억한다고요? 네, 유전자가 자신의 출처를 기억하는 거죠. 예를 들어 동일한 15번 염색체에 미세결실이 발생했을 때 아빠 쪽 유전자가 문제면 멈추지 않는 식욕을 보이는 프레더-윌리 증후군이 되고요. 엄마 쪽 유전자가 문제면 발달지연과 부적절한 웃음을 보이는 엔젤만 증후군으로 나타납니다. 출처에 따라서 남은 유전자의 발현 패턴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와, 유전자가 부모의 기원을 기억하고 다르게 작동한다니 이것은 무슨 조립 설명서라기보다는 환경과 역사에 끊임없이 반응하면서 형태를 바꾸는 살아있는 유기체에 가깝네요. 정말 압도적인 여정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의 단백질, 하나의 대사 산물도 허투루 존재하는 법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치밀한 네트워크의 증명이었죠. 포도당을 쪼개 에너지를 쥐어짜내기 위해 젖산을 축적하는 절박함부터 세포막을 짓기 위해 경쟁적 억제를 뚫고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려는 사투, 독성 암모니아와 날카로운 요산 결정을 치워내는 헌신적인 폐기물 처리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배후에서 지휘하면서 물리적으로 스위치를 켜고 끄는 후성 유전학의 세계까지. 네, 우리 몸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깊은 생화학의 세계를 함께 탐험하신 청취자 여러분,
다음에 계단을 오르다가 근육이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을 느낄 때, 혹은 건강검진 결과지에서 LDL 수치를 확인하며 한숨을 쉴 때, 그냥 피곤하다거나 살을 빼야겠다는 생각으로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피부 및 세포 하나하나에서는 살아가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수천 개의 효소들이 맹렬하게 대사의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몸이 참 치열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의 머릿속을 맴돌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후속 유전학의 며칠과 꼬리표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 끊임없이 뗐다 붙었다를 반복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스트레스에 쫓겨서 방금 무심코 삼킨 야식 한 입, 내일 아침 출근길에 느낄 긴장감, 심지어 지금 이 오디오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뇌리에 번쩍이고 있는 새로운 통찰과 생각들이 단지 칼로리나 기분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물리적인 화학 꼬리표가 되어서 여러분의 유전자 스위치를 막 조작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정말 소름 돋는 상상이네요. 여러분의 일상은 지금 당장의 삶을 넘어 여러분의 유전적 운명 그 자체를 실시간으로 다시 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심층 탐구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